네, 나흘 연속 계속되던 북한의 도발. 지난 토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끝으로 일단 중단된 모습입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한반도의 긴장 국면. 일단 일단락된 걸로는 보이지만 내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어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여해서 해상자위대기를 향해서 경례를 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갔었는데 이에 대해서 나흘간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을 끝으로 군사작전을 마무리했다라는 건데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무력 도발의 패턴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발을 한 게 아니고 예. 한미의 군사연습 재개에 대해서 그게 이제 동해에서 레이건 항모가 들어온 게 26일부터 29일이거든요. 그다음에 30일은 이제 동해 대잠훈련을 했고 여기에 대응을 한 큰 틀에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의 본격화에 대응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 운영부대의 훈련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미 훈련들 여러 가지 호국 훈련, 예.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동해 재진입, 그다음에 비질런트 에이스 예. 여기에 대한 그다음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연장, 또 비원비 랜서의 한반도 전개 여기에 따른 어떤 일련의 본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마운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그동안 그래요? 좀 뭔지 애매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약간 미스테리했던 탄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5일까지 5일이면 이제 하루 연장한 게 5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루 더 연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금 한미의 군사 동맹이 없거든요. 그럼 굳이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대응하는데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고강도 도발을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잠깐의 휴지기는 있겠죠. 근데 북한이 또 선전 매체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핵전쟁 각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의 핵전쟁 각본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대목. 미국의 핵전쟁 각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보면 이미 MQ-9 리퍼 무인 전폭기죠. 유인도 네. 암살할 수 있는 이게 8대가 일본에 이미 배치가 됐어요. 세계 최강입니다. 이게 8대 규모로 운영하면은 24시간 항상 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이란의 혁명 수비군 사령관을 암살한 이라크에서 암살한 그 비행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10월 말에 됐고 10월 말부터 이 부대가 운영에 들어갔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연례 SCM에서 지금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에 합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유럽처럼 유럽 나토와 같지는 않지만 나토는 이제 핵 공유 정책과 핵 기획 그룹을 통해서 핵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SCM 공동 성명에서 예. 군사 안보 협의회. 그렇죠. 확장 그러니까 연례 안보 협의에서 예.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해구산을 포함한 여기에 이제 정보 공유 협의도 있지만 마지막 2단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핵에 대해서 발언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나토처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 협의를 제도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의 확장 억제 대응이 훨씬 제고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본격화된 이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과 이제 종합을 해 볼 때 네네.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지금 북한 선전 매체가 내놓은 내용이라고 봐야죠.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강화된 건데 그 비원비 랜서도 한반도에 전개가 됐었죠. 비질런트 스톰 마지막 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상시 배치 혹은 또 순환 배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다른 건지 어떤 진전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순환 배치는 뭐냐면 이제 한반도에 28,000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항상 28,000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빠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증원 전력들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안 하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왔다가 가고 새로운 부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부대들이 순환 배치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전략자산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코앞에 전장 상황 앞에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괌이나 미국 본토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왔다 가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자산을 보면 예를 들면 전략폭격기 3종, B-52, B-1B, B-2. 예. 그다음에 전략원잠, 소위 우리 핵잠수함을 알고 있는 물속에서 안 보이죠. 네.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해 전략원잠이 와 있어요. 얘가 가면 전략폭격기가 오는 거고 또 얘가 가면 로널드 레이건호가 오는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서 오겠다는 얘기예요. 아. 거의 그래서 상시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게 바로 이제 그 개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이게 공동 성명서에 발표된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시 배치라는 표현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상시 이게 배치 궁금해요.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시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 수준. 그러니까 상시 배치는 아닌데 상시 배치와 같은 효과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 협력의 수준을 제도화의 수준을 상당히 높였다. 이게 네. 이제 이번 SCM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의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오늘부터 사실 태극 연습이 또 시행되잖아요. 이게 태극 연습이라는 건 어떤 훈련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실기동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TX. CPX 컴퓨터상으로 예. 시뮬레이션하는 네네. 훈련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기동 훈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입니다. 네. 지휘소 연습.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병력 이동도 없죠. 어.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부대를 배치하고 지휘하고 반응하고 또 그 반격은 어떻게 하는지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군 네. 단독 훈련이고. 어. 그러니까 북한이 뭐 크게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러나 북한은 이걸 자신들에 대한 공격 훈련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말하는 2일부터 5일간 고강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도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강도 대응을 하긴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나 이번 태극 예, 연습에 그렇죠. 크게 도발을 하지는 않을 근데 이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공격 훈련으로 이제 규정을 했으니까 네. 모종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적정 수준의 대응할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지난 9월에 을지 프리덤 쉴드 했었고 그 뒤로 뭐 연합 해상훈련, 대잠훈련, 호국훈련, 비질런트 스톰 그리고 지금 네. 하는 이런 태극 연습까지 매월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많이 좀 지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더는 어떤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도발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매월 훈련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매번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군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격적인 중단 조치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큰 규모의 훈련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차질이 생기는 게 그동안 안 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한미는 이제 훈련을 정상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도 이제 과거에는 본인들의 전력이 열세니까 그냥 조용히 숨죽이는 게 다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네.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제 안 밀리겠다. 그럼 이제 힘들어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발생을 해도 뭐 힘들어도 북한은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로 뭐 재미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패턴은 향후에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지난 토요일에 발사를 끝으로 어제 하루는 또 쉬어갔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뭐 발사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지난 토요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을 보면 발사 장소가 중국 접경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단둥에서 30km 거리에 불과한 곳이었고 중국 선박들도 많이 드나드는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걸 두고 과연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무시한 행동이었느냐 해석이 좀 달라요. 교수님,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요. 북한 천동설이에요. 자기들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핵실험을 할 때 혹은 뭐 이런 미사일을 때 중국과 협의한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원을 해줘도 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김일성 주석 시기 1940년대 말에 네. 모택동
어려울 때 북한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무기도 많이 지원해줬고 동북 전쟁에서 부상병들을 모두 평양으로 불러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혈맹 관계. 그렇죠. 혈맹이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중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이 중국에 가면 융성한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중국과 협의를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6번 핵실험할 때마다 중국이 모두 불편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유엔 제재 결의에 중국이 다 동의했죠. 그렇죠. 핵실험 때는 항상 그렇죠. 그랬죠. 북한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사일을 쏠 때 핵실험할 때 중국의 허락을 받고 협의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층 북한에 있던 최고위층 분들하고 만나보면 그건 북한 정치 문화를 모르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서해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쏘면 중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못 쏘죠. 그러니까 이번에 쏜 거는 뭐냐면은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일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였어요. 본인들이 오늘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탄도미사일은 KN-02 독사로 보여져요. 이게 사거리가 170이거든요. 네. 그러면 고도 이번에 나온 게 사거리가 130이었죠. 고도는 20이었고 예. 그다음에 마하 5였죠. 그러면은 이 독사 재원 2007년에 배치된 구형이에요.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쐈는데 그럼 왜 독림이냐? 사거리가 130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평양 근처에 쏘면 얘네를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독림에서 중국 쪽을 쏜 게 아니라 지금 합참이 발표는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독림에서 남쪽을 향해 쏜 거예요. 북한의 앞바다 쪽으로. NLL은 넘지 않게. 그렇죠. 북한의 앞바다 쪽으로. 중국 쪽으로 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두 발은 독사였던 것 같고 두 발은 초대형 방사포거든요. 그럼 이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서해를 왜 선택했냐면 지금 다들 놀래잖아요. 서해니까. 예. 그러니까 비완비 렌스에 상응하는 충격 효과를 도모하려면 동해가 아닌 서해에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때 독림에서 남쪽으로 일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쏜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공격 이런 훈련을 한 것이라면 중국에 계속 이걸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핵탄두 탑재를 한 것도 아니고 중국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한이 자기들이 훈련한 거거든요. 만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이나 24 이런 거를 만일에 서해에 썼다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발표에 의하면 독사라고는 안 했지만 제 추정상 두 발은 KN-02 독사, 두 발은 초대형 방사포 이건 발표했습니다.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거란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겁니까? 이 사거리가 1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에서 1000까지는 단거리고 이건 SRBM 그러죠. 예. 네. 근데 300 이하는 CRBM, CRBM. 클로스 레인지 그러거든요. 요걸 이제 초단거리 혹은 이제 근거리 미사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CRBM 맞는 거죠. CRBM이 요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우리 천궁이 사거리 이 고도 15km, 그러니까 정점 고도가 20km였거든요. 저건 잡죠, 충분히. 구형이니까. 근데 이게 저고도로 그것도 서해상으로 발사를 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원점 타격이 어려운 위치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림에서 쏘면 예. 독림에서 쏘면은 독사는 한반도로 못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일에 이 근거리에서 만일에 130km, 사거리 독사가 170km니까 만일에 우리 서울을 쏜다 그러면 더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군이 이번에 쏜 슬레미알 대형 이게 사거리가 280km예요. 잡죠? 충분히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시기로 많이 거론됐던 것이 이 중간 선거 시기였는데 지금 뭐 관련한 징후 같은 거 뭐 발견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다들 중간 선거 이전에 한다고 그러면은 북한이 노리는 게 깜짝 효과인데 그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예상되는 시기다. 그렇죠.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정말로 뭐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여러 번 뭐 몇 수 앞을 또 정말 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추가 핵실험보다 지금 미사일 막 발사했죠.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 KN-24. 그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얘는 사거리가 110km거든요. 지금 이건 핵탄두가 다 탑재 가능한데 여기에 지금 실을 핵탄두가 없어요. 발사체만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가 핵실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탄두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탄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에 빠져 있는 게 다들 핵실험만 보거든요. 미국은 핵실험만 피곤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변이나 강선 같은 데서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위협이 되는 건 영변 재가동 혹은 강선, 영변에서 플루토늄 추출, 강선의 고농 추출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신경 안 쓰고 지금 핵실험 가능성만 보거든요. 북한은 재미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실험 자기들 별 할 생각도 없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생각도 없는 필요하지 않은 그럼 그 상황에서 핵탄두 개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미 북한은 6번의 네.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 뭐 일간에 얘기되고 있는 전술핵 탄두 수준의 소형화는 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탄종이 다양하니까 이 아무리 그 같은 탄두를 하더라도 크기를 줄이거나 그러면은 한번 터뜨려 봐야 돼요. 터지긴 터지는 건 알지만 확실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실험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전술핵 탄두를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게 급한 건 핵탄두의 숫자를 늘리는 거지 추가 핵실험이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핵실험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또 핵실험을 통해서 아무 영향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월부터 미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계속 핵실험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미국 막고 있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핵실험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차원보다는 미국에 대한 충격요법식의 압박이거든요. 왜냐하면 핵실험은 항상 협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는 시기에 그다음에 중간 선거에 앞두고 핵실험을 하면 공화당에 유리합니까? 민주당에 유리합니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대북 강경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북한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된다고 하는 그 핵탄두 숫자 늘리는 것, 그 개발은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핵탄두는 터지니까 포착이 되는데 네. 핵실험은 예를 들면 이제 핵물질이 두 가지거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플루토늄. 이건 영변 원자로가 가동이 돼야 돼요. 가동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끄집어내서 재처리하는 건데 이 재처리 여부는 아직 몰라요. 또 하나는 이 연료병을 만드는 농축을 하는 건데 이건 딴 데 있거든요. 네. 숨겨져 있어요. 고농축을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고농축을 탄이에요. 이건 이런 건물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드러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핵실험은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사일 저렇게 쏘는 거예요. 신뢰성을. 저게 실효성이 검증됐어요. 실험이 됐어요. 그러면 핵탄두 탑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술핵 시험은 소형화 경량화 시험은 이미 이 3차 핵실험 됐어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발사 거리를 늘리고 ICBM도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게 북한이 해왔던 행태들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눈에 가시거리고 충분히 어떤 대화의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은 더 대화하기 위해서인 건지 혹은 진짜 북한 입장에서 진짜로 뭔가 핵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의 왜냐하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요. 인도는 처음에 핵실험을 1974년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실험은 98년에 했고 합치면 6번입니다. 파키스탄은 98년에 이틀 동안 6번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핵실험을 양측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6번 했으니까 더 물론 미국은 1000번 이상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만 예. 2단계에서는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국을 제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충격 효과가 있으니까. 예. 또 하나는 ICBM을 쏘는 이유는 뭐냐면 한반도는 불행하지만 북한 핵공격 범위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실패하죠, ICBM은.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없어요. 미국도 알아요. 근데 ICBM 계속 개발하면 미국까지 가거든요. 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계속 쏘면 미국이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으로 인해서 미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 만주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전역은 이미 북한의 전술핵 사거리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불행하지만. 예. ICBM에 우리가 집중하고 핵실험 집중하지만 핵탄두 개발 이게 사실 단거리에서 우리나라에는 더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해서 국제 관함식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역시 7년 만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열린 이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 관함식 이게 어떤 행사이고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병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거 열병식이죠. 그렇죠. 그 해상 열병식입니다. 해상 열병식. 근데 김정은 위원장 하는데 거기 외국 군대는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해상 열병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제 외교 무대 혹은 군사 협력체로 발전하면서
이 국제 관함식으로 바뀌었어요. 국제라는 단어가 그렇죠. 붙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관함식은 열병식 할 때 최고 지도자한테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그런 함정들도 일본의 최고 지도자한테 격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관행입니다. 관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네. 그 나치 그건 독일이 그 불법이에요. 그거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우길기. 우길은 이제 아침 해가 뜬다는 뜻이거든요. 아침 햇살이. 근데 저게 일본 해군기, 일본 육군기에 우길기를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를 지금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치가 한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인정하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잘못된 전쟁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진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군사적 전통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뭐 불법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본의 해군이나 육군이 그 만행을 자행했고 침략을 자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양측의 역사 인식이 충돌하는 시점인데,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위협이 더 큰데, 그럼 한미일 또 한일 간의 군사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파견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요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한국에서 주최하는 관함식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일장기를 달고 와라 뭐 이런 논란이 있다가 예. 결국엔 일본이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걸 문제 삼았죠. 예. 문제 삼았죠. 왜냐 일본 국기를 달고 오면은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예, 예.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건 또 못 받아들이죠. 자기들의 군기인데 그걸 안 달고는 올 수 없으니까 그럼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때는 그런 입장을 냈던 국방부가 지금은 이 해상 자위대기가 우길기랑은 다르다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서요. 국방부를 보면 안 되죠. 국방부를 지휘하는 정권의 성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걸 문제 삼는 정권의 성향의 정책적 판단이 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협력이 중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결과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건 뭐 민감하니까 저는 예. 군사 전문가로서 그 정치적 판단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일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또 군사적 사안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옆에 누가 적은 내 친구가 되는 게 전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위협보다는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이 판단이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단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참여를 해서 동맹이나 뭐 이런 군사적인 연합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행보였다. 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제 국민 판단이 중요해요. 근데 예. 국민 판단이 그걸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국민이 양해해 주시면 양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